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중징계 권고 사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습니다.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습니다.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종교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 찍기에 해당합니다. 이호선 당무위원장,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과 당 대표 그리고 당원을 모독하고 종교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 찍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정치권의 발언들이라는 게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많잖아요. 일상사에서 나오는 발언들보다 능가한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발언 때마다 그걸 낙인 찍기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과연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이렇게 나름대로 명분을 이제 근거를 대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내부의 강경 우파들과 친한계와의 갈등이에요.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발언이 과하더라도 이렇게 당원권 2년 정도 물론 윤리위에서 어떤 이제 결정이 내려질지는 두고 봐야지 알겠죠. 이건 당무감사위가 징계안을 권고한 거니까 결과는 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김종혁 전 최고는 워낙 이제 친한계로 이제 알려져 있고 또 누구보다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의 어떤 이러한 태도들,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의 태도, 탄핵과 계엄에 대한 그런 인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태도를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방송 많이 같이 해봤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지금 당내 어떤 그 생각이 다른 계파를 인정하지 않는 게 돼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인정하면서 이게 중징계거든요. 당원 정지 2년은 말이죠. 아주 큰 징계인데 6개월에서 3년까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까지 그중에서 2년이니까 상당히 그 높은 편이죠. 징계 수준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뭐 징계 수위를 떠나서 이 장동혁 대표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당무감사위원장과 전 교감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하고 교감이 있고 결국은 친한계와의 갈등이 표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오늘 이 결정 수용할 수 없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게 이제 윤리위에 권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리위 구성이 오늘 지금까지도 안 되잖아요. 아직 안 됐죠.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글쎄, 전 뭐 2년 뭘 권고했지만 뭐 윤리가 2년 다 받을지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권영세 의원, 그다음에 이양수 의원에 대한 그 당무감사위가 그때 세게 했었어요. 그때 당원권 정지 1년인가 이상을 했는데 윤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윤리는 그때 이제 오히려 톤 다운 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뭐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 전에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또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게 해석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당무감사가 이렇게 좀 2년이면은 예상보다 좀 저도 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윤리가 또 어떻게 또 받을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무감사의 차이 왜 이렇게 세게 했냐를 좀 보니까 사실 이제 당대표를 향해서 이제 뭐 영혼을 팔았다. 이제 특정 종교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당의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다. 사실 이건 민주당이 원래 이제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을 비난할 때 쓰는 그 정도의 수위를 내부 인사, 그것도 전직 지도부의 최고위원을 지낸 분이 했다라는 게 아마 조금 말하자면 일반 평당원도 아니고 아마 그걸 윤리가 좀 참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2년이라도 좀 센 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걸 또 김종혁 최고위원도 전 최고위원도 이거 확정하지 않겠다. 이거 뭐 친한계대 다 현 지도부의 갈등으로 보지 말고 내 혼자 이거는 소송이라든가 이거 뭐 다시 그럼 내가 법적 투쟁을 통해서 내가 이거는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확정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윤리가 언제 구성될지 모르겠으나 빨리 김종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잖아요. 그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되면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고양시장이라든가 이런 공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조속하게 이루어지지만 저는 당무감사의 결론이 그대로 이어져서 갈 것인가 약간 좀 저도 생각이 좀 약간 달려 폰다운될 있습니다.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다. 지난 사례도 민주주의에서. 있고. 네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오늘 이렇게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요. 어제는 본인의 SNS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게 본인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 출애굽기를 인용한 그런 글이었었는데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이 들이받는 소가 누구냐? 그랬더니 한동훈이냐? 그랬더니 한동훈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이 김종혁 위원장에 대한 이 결정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야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뭐 아니라고 그러지 그럼 그렇겠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근데 뭐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인용을 했겠죠. 그럼 맞지가 않는 인용이에요. 지금 이제 그 돌로 들이받는 소다. 그럼 들이받는 소라는 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 일반과 생각의 괴를 같이 하는 사람을 들이받는 소라고 보는 건데 이게 왜냐면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 등 일부 지도부가 12.3 계엄 1년에 나온 메시지가 있잖아요.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고 계엄은 아주 명시적으로 정당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호선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이유가 있는가? 당무감사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지도부가 이제 가깝거나 친화적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또 SNS에 글을 써서 당내 갈등을 더 비화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특히 뭐니 해도 이런 발언 한마디 한마디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어쨌든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말이죠. 국민 생각과 어긋나요. 그 어제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탄핵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됐잖아요. 그게 뭐 법원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확인될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상당히 정황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호선 위원장이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줄 것이다. 당의 당권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당의 어떤 주류의 생각에 반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아주 잘못됐다. 국민의힘이 빨리 저 보수의 정통성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보수를 저는 점점 이렇게 하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이러다 끝이 있는 건데 보수 자체를 완전히 망치게 될 수 있다. 이제는 그런 보수가 망가지면 진보도 같이 망가져요. 한국 정당 정치의 체계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동혁 대표나 그 일부 강성 지도부들 그 의원이 아닌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 빨리 국민 일반의 생각과 부합한 생각을 해라.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중징계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장해찬 신임 여의도 연구원 이제 부위원장이죠. 장해찬 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당내 고름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공개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제 한동훈계를 향한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제 연말까지 이런 이슈들을 그러니까 좀 저는 다크 이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민감한 것들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생각은 아마 이제 12월까지는 이제 당원 결집의 시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보도를 봤는데 당원이 이제 장동혁 대표가 뽑힐 때 권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책임당원의 숫자가 75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98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다시 빠지던 당원들이 다시 쭉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당원 모집을 또 해야 되는 이제 지방 출마자들이 끌어들인 것도 효과가 아마 두 가지 중첩은 됐을 거지만 어쨌든 하락세를 보이고 감소세를 보이던 당원 수가 20만 이상 증가해서 지금 100만 가까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고무적인 또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결집의 시간을 얘기했던 게 전략적으로 주요했다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당원의 지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른바 그 조금 당내 강경하다고 얘기했던 뭐 장해찬 지금 신임 부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용하고 당에서의 좀 여러 가지 그 어두웠던 논쟁적 이슈들을 연말까지 정리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속도감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봐야지 뭐 장해찬 최고위원을 뭐 여기에 전 최고위원을 부원장 임명하는 게 뭐 다시 과거를 회귀한다든가 강성 세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더 말하자면 진을 쳐준다든가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결집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무리 수순으로 보는 게 좀 정확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시기로 이제 국민의힘이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를 이제 정리하고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해찬 부위원장이
고름 이쪽에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고름이라고 하면서 고름을 연내 째고 나면 네. 새해에는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내에 해결하겠다는 게 네. 당원 게시판도 연내에 끝내겠다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원 게시판 논란은 아직도 좀 더 우리가 조사할 게 있다는 게 지금 당무감사 입장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우리가 단일 대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또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속도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당원 게시판 논란은 어느 정도 좀 그 묻어둔 상태에서 김종혁 최고에 대한 징계안을 가지고 결국 여기 연말 정국을 돌파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의 절충안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약간 정무적으로 좀 우리가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 당원 게시판을 연내에 끝내기는 힘들 것이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는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오늘은 장동혁 대표를 만났습니다. 역시나 고언을 쏟아냈는데요. 장 대표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고 화합하고 하는 것은 저는 통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집토끼가 달아날까 걱정하십니까? 새로운 보수 지지층이 두텁게 형성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것으로 충분히 가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에 있어서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쪽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다수 여당과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석연 위원장이 헌정 질서 파괴하는 세력과 같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윤 전 대통령하고의 절연 이 얘기를 또 한 거죠.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전 그래서 예. 연내까지 이제 그 지지층 결집하고 뭔가 이제 연초가 되면 새로운 환경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뭔가 위원회 확장해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 한마디 바꾼다고 그 신뢰를 하겠어요? 누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실천으로. 근데 장 대표 지금 보세요. 아까 장예찬 그 부원장 얘기가 네. 한동훈 전 대표를 고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적어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해왔어요. 해왔고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작년 12월 3일 비상경 선포 이후에 그때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전 공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엄 해제에 그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근데 이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한 상황 속에서 장해찬 부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연말까지 끝나고 나간다. 지금 이 얘기로 들어봐서는 본인이 지금 이제 계엄 해제에 참여했다는 건데 왜 계엄 해제에 참여하면 본인이 왜 이런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때 한동훈이었다고요, 장동혁 대표가. 예. 그때는 대표 아니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이석연 위원장의 말이 정확히 맞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같이 포용하는 게 통합이에요. 맞는데 전혀 생각이 다른 헌정질서 파괴란 지금 이석연 위원장의 표현이고 어제 그 특검 결과 보셨잖아요. 정말로 제가 봐도 친위 쿠데타의 전형이에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력과 같이 갈 수 없죠. 절연해야 돼요. 정치공학이 여기서 어디 존재할 틈이 있으며 거기 어디 무슨 저기 지지세 결집하고 집토끼 같은 얘기가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냐고요. 예. 이걸 완전히 국민께 보여줘야 돼요. 말 한두 마디 물론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사과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과면 받아야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겠다라든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러이러하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끊겠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말 몇 마디 바꾼다고 인정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제 네. 당 밖에도 있고 당 안에도 있고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그 녹취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 극단적인 생각에 갇히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국민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석연 위원장 앞에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좀 이제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또 있어요. 뭐냐면 국민의힘이 먼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인식한 다음에 성찰을 통한 방향성 전환을 하겠다. 이미 지금 오늘 얘기한 거예요. 워딩이. 네. 그다음에 진정한 그 변화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다. 진정한 과거의 단절은 태도와 행동의 변화다. 예. 그러니까
실천을 통해서 뭘 보여주겠다고 지금 예고를 한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두 개가 저는 핵심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여기는 저기 싱크는 없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그 고민을 지금 그 터닝 포인트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저는 성탄절 정도가 되고 새해 오면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바로 지선 전국이 열리잖아요. 아마 1월 1일 날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예. 누가 유력 주자인가가 이제 쭉 나올 텐데 자 그때도 계속 과거와의 그 연결고리 때문에 장동영 후보가 지지부진한다 그러면은 그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네. 정치에서 잃어버린 공간을 회복할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을 회복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명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 전국이라면 다음 주 아닌가요? 그렇죠. 자, 다음 주말 정도에 아마 유의미한 메시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래요? 전망합니다. 그렇게 전망을 네, 네. 하시나요? 예, 다음 주 한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초재선 의원들도 그랬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와가지고 이제 쓴소리했고 했는데 과연 그 입장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비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정복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난주 이건태 의원 기자회견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갈 길이 분명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당원 주권을 말이 아닌 제도로 구현하겠습니다. 당원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를 확대하고 더 많은 당원의 의견을 당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뭐 확실히 두 의원 출마 선언에 차이가 느껴지죠.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이른바 이제 명청 대리전이라고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명청 갈등, 뭐 명청 대립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네. 지금 집권 초기입니다. 집권 초기이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안정세예요. 여권도 여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마치 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어떤 강한 그 뉘앙스 주는 게 명청 갈등이라는 단어예요. 명과 청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같은 레벨로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상상이 어려워요, 이거는. 네. 임기 말쯤 돼서 과거에도 김영삼 정권 때도 이회창 총재였나요? 후보가 그때 대통령 탈당하라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레임덕이 오거나 지금 전혀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대표 시절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당을 지지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당 대표로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당 대표로서 예. 정치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청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 조어로 생긴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한 세력화가 되는 거냐? 전 거기 그게 이제 1인 1표제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밀어붙이면서 자신의 어떤 대표를 뭐 다시 그 연임을 하려고 한다. 연임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자기가 뭐 이런 정치, 얘기들이 이른바 그래서 자기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권 내에서 대단한 균열이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보세요. 지난번에 그 재판중립법도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하니까 딱 중지하잖아요. 게다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안 했어요. 일반 로우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말 갈등을 보이고 대립하고 대립각 세워서 뭔가 하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임기 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청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상황을 적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친명, 친청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원들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나오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친명, 친이재명 쪽 의원들은 이제 이건태, 강득구 의원이고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죠. 한번 지난번에 부산 시당위원장 하려고 했다가 한번 그렇죠. 컷오프 됐던 네. 예, 유동철 위원장이고 친청 전청래 대표와 친하다 하는 의원들 이성윤 의원, 문정복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또 이모경 의원이 또 나서는 것 아니냐 해서 한 3대3 구도 이렇게들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룰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이번에 그 1월 11일 날 열리죠. 권리당원 50, 중앙위원 50 투표를 하는데 이게 복수 투표제를 택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두 표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친청이든 친명이든 독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무조건 좀 지금 가져가는. 세 자리가 그렇죠, 빈 세 자리죠. 거죠. 세 자리. 그러니까 나머지 한 자리가 어디 가느냐가 좀 관건이에요. 이게 2대1. 아마 그렇죠. 이 언론들이 아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거기라고 저는 보는데 예. 뭐 한 명은 일단 복수 투표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나눠 가질 겁니다. 근데 한 명을 많이 친청이 갖는다 그러면은 그나마 제가 보기에 다시 한번 뭐 1인 1표제 권리당원 주권 강화라는 그 지난번에 뭐 투표율 저하를 못했던 예. 그걸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만일 친명 후보들이 2명 되고 친청 후보들이 한 명이 된다 그러면은 예. 저는 급속하게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조금 와해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타이밍이 아마 내년 1월 하반기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부터 김민석 아마 당대표 출마설이 강하게 부상될 거라고 봐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총리가 8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대표 출마설이 나온다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어쨌든 친명 최고위원이 보궐선거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의 그런 그 영향력이 좀 급속히 저기 말하자면 원심력보다는 구심력, 그러니까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의 와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당이 뭔가 지금처럼 입법 권력은 당 대표, 행정 권력은 대통령 이런 이원화 정부가 아니라 조금 단일대우로 지방선거까지 가보자라는 목소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1인 1표라는 것도요. 저는 반드시 정청래 1인 2표. 1인 2표. 지금 1인 2표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1인 1표가 좌절됐던 것이고 그런 건데 1인 1표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어요. 이 강성당원들이 다 정 대표를 지지할 거다 이런 우리 가정에서 이게 해왔던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강성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어쨌든 당을 통해서 당을 지지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그쪽으로 가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당과 이 대통령실이 엇박자라고 느껴진다면 이 강성당원들은 언제든지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돌아설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안 하던데 자꾸 친청과 친명이 다 갈라져 있고 강성당원들이 정청래 대표 지지한다. 그렇지 않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자는 그 강성당원들 생각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친명 대 친청이다 그리고 명청 갈등이다 이게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지 못한 단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궐선거가 당내 보궐선거가 이제 다음 달 11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 지나면 이제 바로인데 요 상황도 함께 지켜보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존 안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선 느낌인데요. 어떤 거냐면 1심부터 하기로 할까 했던 것이 이제 2심부터 도입하기로 했고 또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사법부만 그러니까 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헌재 사무처장이라든가 요런 분들을 이제 배제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위헌성 논란 때문에 이거 한 발 물러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뺐다고 좀 봐요. 많이 뺐다고 봤지만 그래도 이거는 위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특별 재판부는 군사법원 위에 두지 못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이게 위헌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헌법이 아닌 법률로 특별 재판부를 지정한다. 물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뺐다고 특정 위반 법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또 이미 적용하고 있는 1심이 있는데 자 1심은 현행법에 따른 재판이고 2심은 특별법에 따른 재판부를 한다면 왜 우리가 3심을 통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위헌이라는 게 분명하고 또 하나는 이게 내부 추천이든 외부 추천이든 어쨌든 사후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독국물은 독국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희석시키고 아무리 빼도 독소 조항이 들어갔다고 위헌 조항이 하나 들어갔다고 하면 그건 위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이건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이 법안 빼고 자 그 조희대 대법원이 판단하세요.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2.3 윤석열 이런 이름들을 제목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일반화하겠다. 특별히 요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 재판부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그걸 이제 뺐다는 점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위헌 논란이 있던 건 거의 다 뺐어요. 추천위원회 구성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무부나 헌재 사무처장 뺐잖아요. 외부 인사 다 배제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컸던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근데 외부에서 왜 관여하냐가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그 내용의 본질은 그거였다고요. 왜 외부에서 개입해서 법원을 구성하느냐 이거였는데 그걸 뺐고 법원 판사위에서 추천위 구성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추천위에서 법관 추천하고 그리고 대법관이 제청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얘기되는 게 그 구속기한 연장하는 거 이런 거 다 뺐잖아요 지금.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 이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 개정 없이 그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사면복권을 제한한다. 사면복권 제한도 이것도 사면법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다 빼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뺀 거예요. 이건 아직 이제 결론을 못 내고. 못낸 쪽 이거 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이름도 이제 윤석열 12.3 비상계엄이 아니라 그건 지금 특정 사건을 하는 전담재판부가 되기 때문에 그 위헌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예 일반화시킨 거예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을 위한 전담재판부처럼 특별법, 가정법원, 특허법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막는다면 정말 이건 막기 위한 막는 거다. 방어를 위한 이런 논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도 하자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